직업은 언제부터 생긴 걸까? 처음부터 일한 인간은 없었다. 직업은 신분이었고 지금은 정체성입니다. 사냥도 아니고 농사도 아니었다. 인류 최초의 직업은 이것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속의 향기. 저는 심양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가 지금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일이라는 것, 즉 직업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하루에 몇 시간씩 반복되는 노동, 그 대가로 받는 보수, 그리고 그 일로 불리는 이름 선생님, 농부, 의사, 요리사.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직업이 없던 시절에도 인간은 인간이었을까요? 인류의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처음부터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 하며 살아간 건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움직였고 굶지 않기 위해 손을 놀렸죠. 어느 날엔 열매를 따고 어떤 날엔 짐승을 쫓으며, 그건 아직 직업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한 몸짓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 사람은 늘 사냥을 잘하네, 그 사람은 늘 불을 잘 피우네, 저쪽 사람은 상처를 치료하는 데 능하네. 이런 차이가 눈에 띄기 시작했을 때 일이, 역할이, 그리고 마침내 직업이 태어났습니다. 그 시작은 아마도 공동체였을 겁니다. 서로 도와 살아야 했고 누구는 사냥을, 누구는 불을, 누구는 동굴을 지켰죠. 그 역할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사냥꾼이다. 그는 그 일을 한다. 직업이라는 말은 그렇게 사람이 하는 일에서 사람을 규정하는 이름으로 바뀌어 간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건 세상 모든 문명에서 이 직업의 탄생이 각기 다른 얼굴로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의 사막 유목민 사회에서는 가축을 지키는 목동이, 중남미의 고대 문명에서는 옥수수를 돌보는 농부가, 고대 중국에서는 별자리를 읽는 천문관이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첫 직업이 되었습니다. 지형과 기후, 믿음과 기술, 공동체의 규모에 따라 각 나라, 각 문화는 자신만의 첫 직업을 낳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직업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시대로 잠시 돌아가 인간이 왜 일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름이 되고 역할이 되고 직업이 되었는지, 그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보려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시작되었을 때 내 직업은 어디서 왔을까? 라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지금 내 이름 앞에 붙은 그 직업의 그림자 속에 수만 년 전 인류의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그저 버튼 하나지만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잊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시면 고마운 마음으로 다음 장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을 함께 가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역할을 만들고 그게 직업이 되었을까요? 직업이 없던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 일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전 인간은 어떤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수천 년 전의 어느 아침, 해는 떠오르고 사람들은 동굴에서 나와 허기를 달래야 합니다.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도 없고 시계를 보며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생존, 그것이 전부였던 시절입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먹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건 여자건 나이든 사람이건 아이건 모두가 나섰습니다. 나무 열매를 따고 새의 알을 훔치고 뿌리를 캐며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생명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은 더 멀리 나가 사냥을 하고, 어떤 사람은 주변을 살피며 아이들을 돌보고, 어떤 사람은 땅의 흔적을 살펴 어디에 동물이 다녀갔는지를 짐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이 모든 게 직업이 아닌 삶의 일부였습니다.
여기엔 아직 보수도 없고 계약도 없고 신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능력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늘 식물에 대해 잘 알아. 저희는 짐승을 쫓는데 날쌔. 저쪽 노인은 아픈 사람을 손으로 문지르면 낫게 하더라. 그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신뢰와 반복의 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에 더 자주 동원되었고 다른 이들은 그 사람의 역할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책임과 역할이라는 개념이 태동한 것이죠. 이렇게 탄생한 최초의 사회적 기능은 정확히는 아직 직업은 아니었지만 직업의 뿌리가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은 때로 신비로운 능력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가 오기 전 냄새로 알아차리는 사람은 하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고, 손끝으로 상처를 다스리던 이는 영혼을 어루만지는 자, 즉 치유자, 무당 혹은 예언자가 되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직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직업의 기원은 기술의 탄생만이 아니라 신뢰의 탄생,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인정의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사람이 역할을 가졌다면 그 역할이 어떻게 직업이라는 고정된 이름이 되었을까? 다음 이야기에선 바로 그 직업의 탄생 순간으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조금 더 선명하고 조금 더 인간적인 풍경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처음 생긴 직업은 무엇이었을까? 직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아주 후대의 단어입니다. 하지만 그 본질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반복해서 어떤 일을 맡고 공동체가 그를 그 일로 불렀을 때 그건 이미 하나의 직업이었죠. 그렇다면 인류 최초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아마도 많은 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냥꾼? 농부? 장인?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의외의 직업이 먼저 떠오릅니다. 바로 샤먼, 주술사 또는 하늘과 소통하는 자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전 세계 다양한 고대 유적에서 단단한 뼈와 가면, 독특한 장식품, 주술용 도구들이 다른 도구보다 먼저 더 정교하게 제작된 흔적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게 아니라 공포와 죽음을 다스리기 위한 정신적 역할이었죠. 사람들이 처음으로 누군가를 저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과 통한다고 믿었을 때 그 사람은 사냥꾼보다 먼저 공동체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인류 최초의 직업은 육체보다 신념을 다루는 자, 즉 믿음의 기술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물론 그와 동시에 실제 생존을 위한 역할도 빠르게 고정되어 갑니다. 불을 다루는 자 불지기, 땅을 다루는 자 씨앗찌기, 돌을 다루는 자 망치잡이, 뼈를 이어 붙이는 자 치유자, 특히 농업이 등장하며 직업이라는 개념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사냥과 채집은 이동과 탐색이 중심이지만 농업은 계절을 알고 땅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일은 저 사람이 해야 한다는 분업의 씨앗이 싹 텄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분업이 정착되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점점 더 효율을 추구하게 됩니다. 누가 불을 잘 피우는지, 누가 도구를 잘 깎는지, 누가 이야기를 잘 하는지를 따져 각자에게 전문화를 부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처음으로 무엇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정체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의 시작, 일이 이름이 되던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러한 직업들이 어떤 식으로 고정되고 계층이 되며 나라별로는 또 어떤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했는지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지역과 문명에 따라 최초의 직업들이 어떤 색깔로 태어났는지 지구 곳곳의 직업의 첫 얼굴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문명이 다르면 직업의 얼굴도 달라진다. 직업이란 단어는 단순히 일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그 사회가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직업의 중심이 신과 파라오를 보좌하는 일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위험 있는 직업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건축가와 사제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세울 때 이들을 설계하고 통제한 건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신과의 교감을 통해 신전의 비율을 계산하는 신성한 직업인 사제, 건축가였죠. 메소포타미아로 가보면 이곳의 직업 중심은 기록과 계산이었습니다. 수메르인들은 일찍부터 문자를 만들었고 재산을 기록하는 데 엄청난 가치를 두었기에 서기관, 다시 말해 글을 쓰는 사람이 왕보다 가까운 곳에서 일했습니다. 문자를 다루는 자는 곧 권력을 다루는 자였던 셈이죠. 고대 중국에서는 농업이 사회의 기반이었지만 하늘의 뜻을 읽는 자가 가장 높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을 관찰하고 계절을 읽고 제사를 주관했죠. 농사와 통치를 동시에 연결하는 제사장 관리층, 그들이야말로 당시 최고의 직업인이었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에서는 직업과 종교가 완전히 결합되어 있었습니다. 신의 뜻을 해석하고 인간의 운명을 설명하는 점성사제와 의례 전문가가 중심이었죠. 그들은 농사의 성공 여부뿐 아니라 전쟁과 결혼의 시기까지 결정지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부족 사회에서는 직업의 경계가 보다 유동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 일을 번갈아 했지만 스토리텔러, 즉 구비 역사 전달자는 공동체의 기억을 지키는 유일한 자로서 그 자체로 하나의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처럼 각 문명은 자신들의 환경, 가치, 신념에 따라 가장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그게 바로 직업이 단순한 노동이 아닌 한 사회의 철학을 대변하는 상징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지금 여러분의 직업은 여러분이 속한 사회가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일을 반영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에 따라 선택된 것인가요? 이제 이야기는 더 깊어집니다. 문명과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탄생한 이 직업들이 어떻게 고정되고 신분과 계급이 되며 때로는 세습되기까지 했는지 그 흐름으로 향해 보겠습니다. 직업이 족쇄가 되었던 시절, 우리가 직업을 말할 때 대개는 선택과 능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역사의 대부분 시기에서 직업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었습니다.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오며 사람들의 일은 더 이상 개인의 재능이나 취향이 아니라 출생, 즉 태어난 신분에 따라 정해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인도의 카스트 제도입니다. 브라만 사제, 학자, 지식의 계급, 크샤트리아 전사, 왕족, 바이샤 상인, 농부, 기술자, 수드라 하층 노동자, 그리고 그 아래 불가촉 천민 달리트. 이 시스템은 단지 역할의 구분이 아니라 직업이 곧 인간의 가치를 규정하는 제도였습니다. 심지어 결혼, 거주, 말투, 걷는 길까지도 직업 계급에 따라 정해졌죠. 비단 인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중세 유럽에서는 기사, 성직자, 농노, 상인 등 직업이 곧 신분이었고 이직이나 상향 이동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예를 들어 농부의 자식은 농부, 대장장이의 자식은 대장장이. 그게 하나의 가문으로 굳어진 직업의 세습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전통은 성씨로도 남았습니다. 영어에서 스미스, 대장장이, 베이커, 빵 굽는 사람, 테일러, 재단사. 이렇게 직업은 가문을 만들고 가문은 곧 계급이 되며 계급은 운명을 결정짓는 구조가 되었죠. 여기서부터 직업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질서와 통제를 위한 도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누군가가 왕이 되기 위해 누군가는 노예로 남아야 했고, 누군가가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누군가는 흙을 파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직업이 꿈이 되려면 그 사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요? 혹시 지금 우리의 사회는 그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을까요?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고정된 직업 체계를 뚫고 사람들이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직업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반전의 역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를 선택할 자유, 언제부터 생겼을까? 오랜 세월 동안 직업은 세습되고 고정되고 벗어날 수 없는 틀이었습니다. 그 틀이 깨어지기 시작한 건 의외로 전쟁도 아니고 왕의 선언도 아닌 상업과 도시의 부활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을 중세 유럽으로 돌려볼까요? 11세기 유럽 곳곳에서 도시가 다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장날이 열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물건이 오가고 돈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농노 계급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도망자, 떠돌이, 장사꾼, 수공업자들이 스스로의 재능으로 먹고 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어느 영주의 소속도 아니고 왕의 명령도 듣지 않으며 자신의 손과 머리로 새로운 직업을 창조했습니다. 목수, 재화공, 금세공인, 제빵사, 인쇄공. 그들끼리 모여 만든 것이 바로 길드, 직업인들의 조합이자 중세판 노동조합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기술을 보호하고 제자를 키우고 가격을 정하고 사회 안에서 자신들의 일을 신분이 아닌 능력의 결과로 정착시켜 나갔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은 곧 르네상스와 근대화로 이어집니다. 미켈란젤로는 귀족이 아니었지만 그림과 조각으로 도시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구텐베르크는 신분이 낮았지만 활판 인쇄라는 직업으로 세계를 바꿨죠. 그들은 기존 체계가 허락한 직업이 아닌 필요와 재능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직업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유럽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동양에서도 조선 후기 상업이 활성화되며 소장농이 장사꾼이 되고 기술자가 스스로 이름을 내걸기 시작합니다. 물론 양반 중심의 체계는 여전히 강했지만 직업에 대한 자유와 자존의식은 분명 싹트고 있었죠. 이쯤에서 이런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혹시 지금의 여러분 직업은 누군가가 허락해준 일인가요? 아니면 내가 만든 길인가요? 직업이 자유로워졌다는 말은 어쩌면 동시에 스스로 책임지는 시대가 왔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야기는 더 다이나믹해집니다.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직업들, 디자이너, 프로그래머, 운동선수, 유튜버, 이런 일들은 도대체 언제, 어디서, 왜 생겨난 걸까요? 다음 단계에서는 직업이 폭발적으로 다양해진 시대, 즉 산업혁명과 그 이후의 일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계가 만든 새로운 일들. 18세기 후반 영국의 한 마을에서 기계의 숨결이 석탄 연기와 함께 피어오르던 순간 인류는 단지 기술을 얻은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이른바 산업혁명. 이 시기는 직업에 있어 하나의 대폭발이었습니다. 이전까진 한 사람이 여러 일을 조금씩 하며 생존했다면 이제는 기계 옆에서 하나의 단순한 일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사람이 필요해졌습니다. 방직공, 조립공, 기관사, 창고 관리자, 서류 기록자. 이런 일들은 모두 기계와 공장의 등장으로 생겨난 신생 직업들이었습니다. 처음엔 고된 노동과 낮은 임금으로 사람들을 괴롭혔지만 곧이어 그 기계를 만드는 사람, 기계를 관리하는 사람, 기계를 디자인하는 사람, 그리고 기계의 움직임을 조정하는 관리자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몸을 써서 일하던 시대였다면 이제는 점점 두뇌로, 조직으로, 기획으로 일하는 시대가 열린 거죠. 공장주, 기획자, 금융인, 광고업자, 교사, 전화교환수. 기계가 사람을 대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새로운 직업을 낳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국가와 국가를 넘나들며 확산되었고 각국의 산업 기반과 문화적 성향에 따라 직업의 모양도 달라졌습니다. 독일은 기계공학과 정밀기술자의 나라가 되었고 영국은 금융과 보험, 프랑스는 예술과 패션, 미국은 대량 생산과 조직 관리, 일본은 품질 관리와 자동화 기술, 한국은 속도, IT, 교육 산업의 진화로 고유한 직업군을 탄생시켰습니다. 이제 직업은 단지 사는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뿌리, 개인의 정체성, 문화의 상징이 되어버린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하고 싶은 일과 해야만 하는 일 사이의 갈등이 본격적으로 생겨납니다. 직업은 더 많아졌지만 선택은 더 어려워지고 삶의 만족은 더 모호해졌죠.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가요? 그건 누가 만들어준 길이었나요? 아니면 스스로 뚫고 나온 길인가요? 다음 이야기에선 이 폭발적인 직업의 다양성 시대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직업이 사람을 지치게 하고 어떤 직업이 사람을 살게 했는지 그 감정과 철학의 역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의 일은 당신을 말해줍니까? 직업이 많아졌습니다. 선택지도 넓어졌고 어느 나라를 가도 새로운 직업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점점 더 자주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하는 일이 나와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내 길일까요? 도대체 언제부터 우리는 일과 나를 동일시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인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일은 생존, 직업은 신분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특히 20세기 들어와 직업은 점점 개인의 자존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전문직이라는 말에 자부심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예술가라는 이름에 정체성을 담고 어떤 사람은 육체 노동자라는 이유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합니다. 일은 이제 단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와 연결된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 현상은 단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제도, 채용관행, 가족문화, SNS까지 직업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해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구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떤 직업은 칭송받고 어떤 직업은 설명이 필요하고 어떤 직업은 아예 존중받지 못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 스스로도 묻게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일은 나를 말해주는가? 아니면 나를 감추고 있는가?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고민과 질문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큰 진보이기도 합니다. 직업을 바꿀 수 있고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때로는 직업 없이도 의미 있는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시대. 즉 직업이 해야만 하는 것에서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나아가 내가 누구인지 묻는 방식으로 진화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런 말을 더 자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나일 수 있는가? 이 일이 내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일, 그 일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나요? 지금부터 우리는 직업의 의미를 넘어서 그 의미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을 보호하고 존엄을 외치며 직업의 권리를 지켜왔는지 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직업은 권리다 일터에서 피어난 인간 선언. 우리는 직업을 통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고 느끼며 일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산업혁명 이후 기계는 멈추지 않지만 사람은 지쳐갔습니다. 하루 14시간, 16시간 노동. 아이는 학교 대신 공장으로, 여성은 출산 후 바로 일터로. 일은 생존을 주었지만 동시에 존엄을 앗아갔던 시절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이 일어섭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우리의 시간도 몸도 쉴 권리가 있다.
그것이 바로 노동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19세기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수많은 이들이 거리로 나왔고 8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노조 결성권 같은 개념들이 태어났습니다. 1886년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헤이마켓 시위, 여기서 외친 말은 단순했습니다. 하루 8시간은 일하고 하루 8시간은 쉬고 하루 8시간은 내가 살기 위해. 이 문장은 지금도 전 세계 노동권의 기초로 인용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제강점기부터 교사, 직조공, 광부들이 숨죽인 저항을 이어갔고 전태일이라는 이름으로 대표되는 근로기준법을 지키라는 외침이 역사의 벽을 때렸습니다. 이 모든 흐름은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됩니다.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이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이자 사회가 보호해야 할 가치다. 지금 우리가 당연히 누리는 주 5일제, 출산휴가, 퇴직금, 근로시간 제한, 그 모든 제도 뒤에는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직업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직업은 더 이상 신분도 아니고 그저 생존만을 위한 것도 아니며 인간으로서 살아있는 시간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세계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나의 일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존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 끝에 직업은 점점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떠나고 누군가는 직업을 여러 개 겹쳐 살고 누군가는 아예 직업을 만들어내는 삶을 선택하죠. 다음 단계에선 직업의 자율성과 창조성, 그리고 직업 없는 삶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실험들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직업이 없는 시대는 가능할까? 지금 이 순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나는 직업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며도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프리랜서, 어떤 이는 크리에이터, 어떤 이는 디지털 노마드라고 불리며 전통적인 고용계약도 출퇴근도 사무실도 없이 자기만의 일을 만들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직업이 더 이상 회사, 직책, 사무실로 정의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 달은 태국에서 글을 쓰고 다음 달은 스페인에서 코드를 짜며 유튜브로 자신을 알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치유의 직업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기술의 발달이 아니라 직업에 대한 철학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했죠. 당신의 직업이 뭐죠? 이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그 결과 직업이 없는 삶 혹은 직업이라는 틀에 갇히지 않는 삶을 실험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기본소득 실험. 핀란드, 캐나다, 독일 일부 도시에서는 직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실험을 진행했죠. 사람들은 그 돈으로 무엇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대부분이 일을 그만두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던 일을 새롭게 시작하거나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참여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실험은 이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돈이 있어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한다. 즉, 직업은 필요 없을 수 있어도 일은 여전히 필요하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차려야 할 변화입니다. 직업 없는 시대는 상상할 수 있어도 일 없는 삶은 상상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은 인간이 세상과 연결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직업은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으로 이동 중입니다. 누군가는 업무가 아닌 자기만의 사명, 미션을 찾고 있고 누군가는 출근이 아닌 호명, 콜링을 기다리고 있으며 누군가는 직책이 아닌 정체성, 아이덴티티로서의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직업이라는 개념조차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둘을 같다고 믿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실제로 마주한 사람들, 직업을 떠나 자발적으로 일을 선택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완전히 새로운 직업의 형태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직업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의 창조자들. 오랫동안 우리는 직업이란 건 이미 정해진 목록 중에서 고르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의사, 교사, 변호사, 회사원, 기술자, 간호사. 하지만 오늘날 이 목록은 더 이상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 목록에 없는 일을 시작하고 아예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튜버, 게임 스트리머, 콘텐츠 크리에이터, 북 큐레이터, 푸드 트럭 셰프, 반려동물 행동 치료사, 디지털 리퍼러, 감정 코치. 20세기에는 없었던 전혀 새로운 직업들이 21세기에는 삶의 방식이자 하나의 정체성이 되어 사회 속에 자리를 잡고 있죠. 이들은 어떻게 새로운 직업을 만든 걸까요?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나의 필요와 타인의 필요를 연결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어 나만의 정보 수집 능력을 뉴스 큐레이션 서비스로 만들고 감각 있는 취향을 브랜딩 디자이너로 발전시키고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능력을 상담가나 감정 노동 코치로 전환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기존 구조에 자신을 맞추지 않고 자신만의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는 용기입니다. 누군가는 회사를 떠나 1인 기획자가 되었고 누군가는 취미로 시작한 블로그를 전문 칼럼니스트의 길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들은 직업을 살아가는 기술로 재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직업은 돈을 버는 방법이자 삶의 철학을 실현하는 도구라는 믿음 아래 자신의 일에 새로운 의미를 불어넣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아주 오래전 했던 질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직업이 없던 인간은 어떻게 살았을까? 지금은 이렇게 묻습니다. 직업이 넘치는 시대, 나는 어떤 일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결국 이 시대의 본질은 직업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어떤 일을 통해 나의 존재를 실현할 것인가의 문제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스스로를 글 쓰는 사람, 정리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직업을 이름이 아닌 능동적인 정체성으로 받아들이죠. 이런 흐름 속에서 직업이 다시 공동체의 구조와 제도로 연결되는 과정, 즉 국가와 사회가 직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보호하고 변화시켜 왔는지를 역사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직업은 누구의 책임인가? 국가가 일에 개입하기 시작한 날,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 일로 먹고 살고 자신의 정체성을 갖게 되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일이 망가지면 누가 책임져야 할까? 일자리를 잃으면 누가 도와줘야 할까? 나는 일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 순간부터 국가는 직업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흐름의 시작은 역설적으로 전쟁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젊은이들이 부상당하거나 일자리를 잃었고 국가들은 처음으로 실업자를 위한 제도, 재훈련 프로그램, 노동시장의 규제를 도입합니다. 1919년 국제노동기구 ILO가 설립되고 일은 인간의 권리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선언이 탄생합니다. 독일은 바이마르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고 영국은 복지국가 개념 아래 국민건강보험과 실업급여 제도를 확립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1970년대 이후 산업화를 겪으며 근로기준법,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직업을 보호하는 여러 법적 장치를 마련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이 생깁니다. 바로 직업의 공공성입니다. 더 이상 직업은
개인의 생계 수단만이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 경제 구조의 기반,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요소로 간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와 정부는 직업 교육을 설계하고 자격을 제도화하고 직업 군별 임금 구조를 규정하며 경우에 따라 직업을 허가하거나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개입은 늘 빛과 그림자를 함께 가졌습니다. 교육 기회 확대, 복지 보장이라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특정 직업군에 대한 과잉 규제, 자유로운 일, 창출에 대한 장벽도 함께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교사, 의사, 회계사 같은 전문직은 국가 자격 시험과 제도를 통해 진입이 통제되며 사회적 신뢰와 보상이 뒤따르지만 그 외의 수많은 직업은 제도 밖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일로 간주되곤 하죠.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직업은 개인이 만들고 사회가 보호하며 국가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 균형을 찾지 못하면 어떤 직업은 과잉 보호되고 어떤 직업은 아예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불평등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게 됩니다. 당신의 직업은 제도로부터 존중받고 있습니까?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사회가 아직 직업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건 아닐까요? 이런 불균형 속에서도 여전히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 즉 직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려는 직업인들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 그 말을 실천해낸 사람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직업은 소중하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직업엔 보이지 않는 서열, 이름 없는 편견의 피라미드가 존재하죠. 정장은 존중받고 유니폼은 무시당하며 사무실은 선망받고 거리 청소는 시선 피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도 누군가는 그 일을 선택합니다. 누군가는 그 일에서 존엄을 지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매일 새벽 길거리 쓰레기를 줍는 분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시의 하루를 여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깨끗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밤새 지저분해진 이 도시를 다시 살아나게 만드는 게 제 일이에요. 한 지방 소도시의 장례 지도사는 말합니다. 사람들이 끝내 눈물로 보내는 순간을 저는 가장 조용하게, 가장 온전하게 정리해드려요. 이 일은 죽음의 현장이 아니라 살아온 인생을 정리하는 현장입니다. 쓰레기 수거,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보조, 동물 사체 수습, 공장 야간 근무, 대피소 관리자, 우리가 흔히 누가 저걸 하냐고 말하는 수많은 직업들 속에 누군가는 자신의 하루를 걸고 가족의 미래를 걸고 사람의 품위를 걸고 있습니다. 이제 이쯤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직업은 왜 존중받아야 하는가? 사회가 주목하지 않아도 그 일 속에 인간의 마음과 생이 담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직업의 가장 숭고한 정의가 아닐까? 누군가는 카메라 앞에서 세상을 움직이고 누군가는 카메라 밖에서 세상을 지탱합니다. 그 차이는 가시성이지 가치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대에 더 필요한 것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묵묵히 받쳐주는 직업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직업엔 귀천이 없다는 말은 추상적 선언이 아니라 매일을 살아내는 사람들의 삶에서 증명되는 진실입니다. 이제 직업의 유래를 따라온 여정도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흐름을 정리하며 직업이란 무엇인가라는 근원적인 정의를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직업, 그건 인간이 세상에 남기는 향기입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니다. 인간은 왜 직업을 갖게 되었는가? 그 질문 하나로 시작한 이 여정에서 우리는 참 많은 풍경을 지나왔습니다. 사냥과 채집, 공동체의 분업, 문명의 탄생, 계급과 세습, 혁명과 자유, 제도와 규제, 존엄과 의미. 직업은 단순한 일이 아니라 인간이 누구인지 말해주는 방식이었고 사회를 유지하는 숨겨진 토대였으며
무엇보다 각자의 삶이 세상에 남긴 독특한 향기였습니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 타인과 연결되고 자기 자신을 설명하며 가끔은 버티고 가끔은 날아오릅니다. 직업이란 단어는 어쩌면 직분을 맡는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맡은 역할이자 내가 나로서 기능하는 방법. 그래서 결국 직업이란 이런 말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직업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방식이다. 어떤 직업은 무대 위에서 환호를 받고 어떤 직업은 새벽 거리를 조용히 쓸지만 그 둘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말할 수 있습니다. 직업엔 귀천이 없다. 직업은 삶을 바꾸는 기술이다. 직업은 곧 인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업은 단지 먹고 사는 수단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 그리고 내가 살아서 세상에 남긴 체온이라고. 혹시 이 여정이 당신의 직업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면, 그리고 지금의 당신을 조금 더 존중하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지금 구독과 알림 설정, 그 버튼 하나로 다음 여정을 함께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 작은 손짓이 이 이야기의 향기를 더 멀리 퍼뜨려줍니다. 일의 끝에서 인간을 다시 만나다. 한 사람의 하루는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가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그가 오늘 하루 어디에 마음을 두었는지가 그 사람의 시간을 정합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유래를 따라 걷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왜 일을 시작했는가? 직업은 선택일까? 운명일까? 내가 하는 일은 나를 말해주는가? 그 질문들은 단지 과거를 향한 궁금증이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아주 깊고 개인적인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직업이란 세상과 나 사이에 놓인 다리입니다. 그 다리를 통해 우리는 타인과 연결되고 자신의 의미를 발견하며 삶이라는 이름의 강을 건너갑니다. 그렇기에 어떤 일이든 그 안에 인간이 있다면 그건 존중받아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일은 인간의 짐이 아니라 인간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방식이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든 그 일이 세상에 어떤 온기를 남기는지 다시 한번 느껴보셨기를 바랍니다. 혹은 아직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할지 고민 중이라면 이 여정이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조금 더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직업이라는 거대한 나무에서 가지처럼 뻗어나간 다양한 직업의 세계로 나아가려 합니다. 예술가와 직업의 경계는 어떻게 다른가? 세계 곳곳에서 일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AI 시대, 우리는 어떤 직업을 만들어가야 하는가? 그 새로운 질문들로 다음 편의 문을 열어볼까 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와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 그 일이 어떤 모습이든 그 안에는 분명히 당신만의 향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의 향기, 심양이었습니다.